자, 그리고 오늘 거에 빈칸 되어 있는 거 좀 주셨습니다. 숙제 또 맨 끝에 보면은 그 빈칸 있는 거 있을 거예요. 자, 그거 좀 채우면서 가도록 합시다. 오늘 이제 생태계 얘기입니다. 자, 뭐 난이도가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외우시면 되는 내용들이어가지고 뭐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생태계의 구성보다. 아, 그 다음에 그 모의 기출 같은 경우에는 그 아직 저걸 안 줬거든. 전자 파트를 안 줬어. 근데 오늘 이제 선생님이 빠져 그래가지고 전자 파트는 다음 시간에 하려고 남겨줬거든. 전자 파트는 다음 시간에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할 거야.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실 내용은 생태계입니다. 생태계란 뭐냐? 생물이 다른 생물과 그다음에 환경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커다란 세계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생태계라고 한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생태계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 책마다 조금씩 달라요. 자, 근데 이 책에서는 일단 첫 번째 개체라는 게 나옵니다. 자, 개체라는 건 우리 하나의 생명체를 얘기하는 거고 이 개체들이 모여 있는 걸 개체군이라고 해요. 그럼 개체군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 거기다 줄을 한번 쳐볼까? 같은 종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애들만 있는 거를 우리가 개체군이라고 한다고. 자, 그래서 그 개체군들이 모여져 있는 걸 뭐라고 한다? 군집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군집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환경까지 해서 전부 다 합친 걸 뭐라고 한다? 생태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생태계의 종류 같은 경우에 보시면 뭐 열대우림도 있고 산림도 있고 초원도 있고 갯벌도 있고 사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생태계는 어항과 같은 작은 생태계도 있고 바다같이 큰 것도 있고 뭐 그렇게 다양하다. 자, 산과 사막 등 같이 자연에서 형성된 생태계도 있고 텃밭, 공원, 저수지과 같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생태계도 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생태계 구성 요소를 한번 봅시다. 생태계는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생물적 요인은 생태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로 역할에 따라서 다시 구분을 합니다. 자, 뭐가 있냐면 역할에 따라서 첫 번째 생산자죠. 자, 생산자는 뭐냐면 광합성을 해가지고 필요한 양분, 유기물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이제 생산자라고 얘기하고요. 그 생산자를 먹고 사는 뭐가 있어? 소비자가 있고. 자, 그래서 다른 생물을 먹이로 해서 이제 양분을 얻는 생물이겠지. 뭐 사람도 당연히 소비자가 되겠지. 자,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분해자가 있어. 자, 이 분해자는 뭐냐면 다른 생물의 사체라든지 배설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는 유기물을 분해를 해서 에너지를 얻는 생물인데 대표적으로 세균, 곰팡이, 버섯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애들이 됩니다. 오케이. 자, 밑으로 가시면 이제 비생물적 요인이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을 모두 비생물적 요인이라고 하고 빛, 온도, 물, 토양, 공기 이런 것들이 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죠. 자,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자, 생태계 구성 요소에 이제 관계가 있어. 자, 생태계는 당연히 무슨 요인?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이 서로 당연히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보시면 그 그림이 이제 많이 보이실 거예요. 보면은 왼쪽에 비생물적 요인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생물적 요인이 있는데 생물적 요인은 총 세 가지가 있지, 그치?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있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 다시 한번 그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이 다시 또 영향을 주는 형태의 그림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이걸 보통 작용이라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아마 그 용어들은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작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반대로 생물이 비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걸 반작용이라고 얘기하고 생물 간에도 서로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고 자, 밑에 문제가 있긴 한데 내용이 얼마 없으니까 뒤에까지 하고 나서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시겠습니다. 296쪽으로 갈 건데 자, 여기가 이제 뭐가 되냐면 생물과 환경의 관계야. 자, 생태계 구성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웠고 이제는 그 생물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이제 작용 반작용 요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생물은 빛, 온도, 물, 토양, 공기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 요인을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가 누가 나오지? 빛이 나온 거야. 자, 빛. 자, 빛과 생물은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냐? 자, 빛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기, 파장, 일조 시간 이런 것들이 생물의 형태나 생활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리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빛의 세기를 한번 봅시다. 자, 숲의 위쪽에는 강한 빛이 내려져. 그래서 여기에 적응한 양지식물이라고 해요. 보통
보통 이제 햇빛 받으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숲 아래쪽은 이제 당연히 그늘져 있으니까 그 약한 빛에서 저기서는 음지식물들이 잘 자랍니다. 자, 그래서 뭐 양지식물에는 거기 보시면 소철, 그다음에 뭐 음지식물에는 산세베리아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뭐 학교에서 나오시는 것들 위주로 외우시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빛의 세기가 강한 곳에 서식하는 식물은 자 거기에 잎은 무슨 조직이 발달한다? 울타리 조직이 발달한다. 이게 뭐냐면 잎에도 예를 들어 막 물도 뭐야 이렇게 뭐 물관도 흘러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그 위쪽으로 약간 뭐 보호하는 조직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그런 것들이 있고 우리도 보면 피부가 약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안쪽에 있는 걸 보호하고 있잖아, 그렇지? 그런 울타리 조직이 발달하여 잎이 당연히 두꺼울 겁니다. 두껍고 빛의 세기가 약한 곳에 서식하는 식물의 잎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얇겠지, 그렇지? 얇고 대신에 넓어요. 왜냐면 어쨌든 식물이라는 건 빛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빛이 강하면 뭐 어차피 그거 오니까 그 센 거니까 그걸로 광합성을 하면 되지만 빛이 약한 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얇지만 어떻게 되겠어? 많이 받아야 되는 거니까 넓게 뻗쳐져 있는 형태로 효율적으로 검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한 식물에서도 강한 빛을 받는 잎과 약한 빛을 음염이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그 차이가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 울타리 조직에 대한 그림이 좀 있을 겁니다.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게 빛의 세기에 관련된 얘기예요. 자, 두 번째는 빛의 파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파장이 뭐냐라는 거야. 파장. 원래 이제 여기에 그 나중에 물리 가시면 지금 아마 통합과학에서는 안 배우고 저기 이제 그 물리학원 이제 가시면 맨 마지막 3단원에 가시면 이 파장이랑 관련된 얘기가 나오거든. 자, 간단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빨주노초 파라고 생각하면 돼. 자, 빛은 이게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이라고 하거든. 빨간색 빛과 보라색 빛은 약간 차이가 있어. 그럼 그 차이는 뭐냐? 파장이라는 게 차이라는 거야. 그리고 정확하게 뭐 진동수 차이긴 한데 파장이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빛이라는 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무언가를 진동시키면서 오는데 그 진동 한 번 진동할 때 나오는 어떤 거리라는 게 있어. 그래서 그 거리에 따른 걸 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여러 가지 다른 빛이다. 뭐 자외선, 적외선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애들 전부 다 파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빛의 파장은 생물의 분포에 영향을 줍니다. 자, 특히 이 빛의 파장하고 연관되어 있는 건 바로 바다의 깊이에 따른 서식하는 해조류에서 나옵니다. 왜냐면 자, 빨간색 빛이 있고 쭉 가면 보라색 빛이 있는데 얘는 파장이 길고 파장이 짧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빛들은 투과하는 정도가 달라. 그래서 이거 프리즘 있지, 이렇게 빛이 이렇게 오면 이렇게 가지고 나중에 퍼질 때 이게 빛이 하나로 오지만 나중에 넓게 퍼지거든요. 이게 뭐냐면 빛들마다 굴절율이 다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똑같은 빛이 같이 이렇게 섞어서 1번부터 10번까지 빛을 섞어가지고 탁 보내면 꺾이는 정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 꺾이는 정도가 틀려서 빛이 분리가 돼서 보이게 되는 거야. 근데 바다에 이렇게 빛이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인 거야. 굴절율이 다 차이가 나요. 굴절율이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굴절율 차이에서 도달하는 빛의 종류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뭐 깊이에 따라서 뭐가 다른다? 빛의 파장과 양이 어떻게 된다?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그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나올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파장이 긴. 자, 빨주노초 파장고 기준으로 본다면 빨간색 쪽이 파장이 길고 보라색 쪽이 파장이 짧습니다. 짧아. 간단하게 물결로 생각하면 그 빨간색은 물결이 이렇게 넘실 이렇게 오는 느낌이고 얘는 잔잔하게 오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빨간색 빛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제 예를 들어 비유를 들자면 얘는 대형차야, 큰 차. 얘는 소형차야. 야, 큰 차를 꺾을 때 어떻게 돼? 바로 꺾을 수 있어? 못 꺾지. 넓게 꺾어야 되지. 그래서 꺾이는 것도 천천히 꺾는 거야. 근데 얘는 소형차야. 어떻게 돼? 바로 꺾을 수 있지. 그래서 빨리 꺾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똑같이 들어오면 얘는 이렇게 꺾이고 얘는 밑으로 꺾이기 때문에 얘가 얘보다 더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게 돼. 왜냐면 들어가면서 점차 세기가 줄어들게 되거든. 근데 얘는 여기까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서 많이 와야 되잖아. 근데 얘는 좀 더 짧게 오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래서 파장의 긴 빛은 얕은 바다까지만 투과가 됩니다. 그래서 얕은 바다에 있는 해조류는 녹색광을 주로, 거기다 줄을 한번 쳐볼까? 녹색광을 주로 이용하는 무슨 조류? 녹조류.
좀 말이 이상하지? 그 적색광을 이용하는 녹조류, 적색광을 이용하는데 녹조류야. 왜냐면 자 봅시다. 얘는 적색광이 들어오지 주로. 적색광이 주로 들어오니까 주로 들어오는 거를 광합성이 이용해야 돼. 그러면 자기가 빨주노초 파란 거를 다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빨간색을 사용하고 나면 빨간색 외에 나머지 색들은 반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빨간색을 흡수를 하면 빨간색이 보색이라고 해서 빨간색 반대쪽에 있는 색이 이제 초록색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초록과 보라색 이런 애들은 반사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빨간색을 제어하고 나면 녹색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녹조류라는 애들이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중간쯤 되면 이제 갈조류가 됩니다. 네, 갈조류.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거는 뭐가 되냐면 홍조류가 있어. 자, 홍조류는 주로 청색광을 이용하는 거야. 이게 이제 보라색이라고 했지만 보통 우리가 RGB다라고 해서 보통 보라색 쪽을 얘기하거든. 이제 빨간색, 그 다음에 그린, 그 다음에 블루거든. 그래서 나중에 요거를 빼면 대략 그린 같은 느낌인 거고, 요걸 빼면 요 두 개가 합쳐서 갈색 같은 느낌인 거고, 요걸 빼면 빨간색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색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홍조류가 있다. 그래서 그 바다 깊은 곳에는 홍조류, 그 다음 갈조류, 그 다음 녹조류 이렇게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갈조류에는 미역 뭐 이런 게 있어. 미역, 다시마 이런 것들이 있고, 홍조류에 보통 김이 있는 거고, 녹조류에는 파래라 그래가지고 김이랑 좀 비슷한데 약간 녹색빛 나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거다. 이해됐을까? 자, 다음 내용으로 가도록 하죠. 자, 빛이 세기를 했고 이제 파장을 했어. 그 다음은 일조 시간입니다. 자, 일조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빛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럼 이 일조 시간이 달라진다는 건 다른 얘기로 하면 계절이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 아침에 해가 일찍 떠서 늦게 지잖아. 그러니까 햇빛 받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게 될 거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늦게 떠서 일찍 지니까 짧게 받게 되는 거지. 그거에 따라서 역시 생물이 영향을 받는 것들이 되는 겁니다. 자, 꾀꼬리나 종자씨는 일조 시간이 길어지는 언제? 봄에 번식을 하고요. 선생님 여름이 제일 길잖아요. 길어짐이라고 나와있지? 길어짐. 여름 쪽으로 갈수록 길어질 거고 여름에서 겨울 쪽으로 갈수록 짧아질 거야. 송어나 노루는 일조 시간이 짧아지는 언제? 가을에 번식을 합니다. 자, 온대 지역에 있는 곤충은 늦 여름과 가을에 일조 시간이 뭐해주면 짧아지면 일조 시간이 짧아지면 겨울잠자고, 이른 봄에 일조 시간이 뭐해지면 길어지면 점차 활동을 시작하고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아들이 저 매미 잡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매미 잡는 거 엄청 좋아해요. 매미를 잡는데 한참 많아졌거든. 근데 이제 좀 줄어들고 있어. 이런 느낌이죠. 지금 보면 그래서 점점 일조 시간이 짧아지는 거니까 곤충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고 겨울잠 자고 막 약간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누구는 일조 시간이 길어지는 봄과 초여름에 꽃이 핀다. 붓꽃 이런 거 있어. 그냥 여기는 내가 이제 예를 들라고 하는 거고 학교에서 하시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코스모스가 있어요. 코스모스 이런 애들이 일조 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 꽃이 피게 됩니다. 자, 뒤로 넘어가셔서 자, 이제 일조 시간 얘기에 대한 어떤 확대경이라서 조금 더 길게 보고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거야. 장일의 식물, 장 길다라는 거지. 하루가 긴 식물, 즉 일조 시간이 길어질 때 봄이나 초여름에 꽃이 피는 식물들을 얘기하는 거고, 단일 식물은 하루가 짧은 애들, 일조 시간이 짧아질 때 나오는 코스모스, 국화가 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빛을 봤어요. 그래서 빛은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했어요. 세기, 파장, 일조 시간. 이거에 따라서 영향이 달라지게 되고, 하나하나 보면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만 나중에 시험 문제는 이걸 막 섞어놓을 거야. 그냥 세기, 파장 이걸 딱 섞어놓고 얘는 뭐에 영향을 받을 거냐, 얘는 뭐에 영향을 받는 거냐, 이런 문제들이 조금 헷갈리게 될 거야. 다음 갑니다. 자, 다음은 온도입니다. 자, 아마 이때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뽀로로 얘기하면서 있잖아, 여우가 있잖아, 그렇지? 사막여우인데 막 남극에 추운 데가 있어가지고 막 홍삼하고 그런 얘기를 했을 거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온도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계에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생물의 생명을 온도에 영향이 굉장히 많이 가십니다. 동물의 적응을 보자고.
개구리, 곰, 박쥐, 다람쥐 이런 데들은 추운 겨울은 겨우장을 됩니다. 뭐 기러기 같은 철새는 계절에 따라서 적합한 분들을 타서 이동하게 되고, 자, 나마쿠와 카멜레온은 온도가 높을 때는 밝아져서 열을 방출하고 낮을 때는 어두워져서 흡수하고요. 추운 지방에 사는 정동물은 깃털이나 털이 발생합니다. 자, 온도가 낮을 때는 그 다음에 피하 지붕이 두껍고 이렇게 되죠. 자, 북극여우 같은 경우에는 몸집이 크고 말단이 작아서 그러니까 귀가 짧고 이런 거지 열 방출을 막지만 사막여우 같은 경우에는 몸집이 작고 말단이 오히려 커가지고 열을 잘 방출하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네모칸이 좀 쳐져 있을 거예요. 보시도록 하죠. 북극여우 귀가 어떻게 되지? 귀가 작습니다. 왜? 추운 곳에서는 열을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말단이 크면 열이 많이 방출이 돼. 표면적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표면적을 작게 해서 동글동글동글하게 생기게 됩니다. 그에 반해 온대여우는 중간쯤 되고 사막여우쯤 되면 귀가 어떻게 되지? 크죠. 그래서 말단에 있는 표면적이 커지게 됩니다. 약간 이제 길고 얇고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자, 밑으로 가시겠습니다. 식물의 적응에 대해서 보죠. 자, 기온이 매우 낮은 툰드라에 사는 털송이 풀은 잎이나 꽃에 털이 나 있어 체온이 뭐하는 것을 막아준다. 체온이 낮아지는 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자, 낙엽수는 기온이 낮아지면 단풍이 들고 잎을 떨어뜨리지만 상목수는 잎의 큐티클층이라는 게 굉장히 두꺼워서 떨어지고 또 가을을 잘 맞게 될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뭐에 대해서 했냐면 그 온도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했어요. 기존 얘기하지만 하나하나에 대해서 비교할 때는 되게 쉽거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 영향들을 같이 놓고 비교하기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 위주로 좀 공부를 가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뭐가 되지? 물이 수분이죠. 물이 될 거야. 물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서 가장 많고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생물은 체내의 수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적응합니다. 자, 일단 동물의 적응을 한번 보자고. 육상에 사는 동물은 몸속에 있는 수분에 뭐를 막겠지? 증발을 막으려. 당연하죠. 물을 다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수분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적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 곤충 같은 경우에는 키틴질이라고 해서 바깥쪽이 딱딱하기 때문에 안쪽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클층 같은 거 있고 매들매들한 겁니다. 자, 파충류 같은 경우에 비늘로 덮여 있죠. 조류 파충류는 알이 있어서 알을 단단한 껍데기를 쌓아서 역시 수분 나온 걸 수분 증발하게 합니다. 자, 수분의 손실도 최소화를 해요. 사막에 사는 낙타는 땀을 잘 흘리지 않고 물에서 빠져나오는 수분의 양을 줄이고요. 그 다음에 농도가 진한 오줌을 배출해서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수분의 양도 조절하게 되죠. 자, 식물의 적응 보겠습니다. 자, 식물은 서식하는 곳에 따라서 자, 몸의 구조를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자, 육상생물 보자. 육상생물은 기본적으로 보통 뭐지? 뿌리, 줄기, 그다음에 잎 이런 식으로 구조가 아주 잘 발달이 되어 있어요. 자, 물에 사는 애들은 뿌리가 잘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왜? 주위가 다 물이기 때문에 굳이 그 수분을 이렇게 쭉 빨아들이는 역할을 뿌리가 그렇게 잘 자랄 필요가 없고 어차피 물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땅에서 자라면은 그 수분 자체를 이렇게 막 얻을 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뿌리가 잘 발달해져야 되지만 또 떠 있을 수 있으니까 원래 생기 조직이 잘 발달된 물에 떠서 살 수 있어. 자, 건조한 지역으로 가면 사막지역 같은 거죠. 얘는 물을 저장하는 저수 조직이라고 합니다. 저수지 생각하시면 돼요. 이 물 나가는 거. 저수 조직, 몸에도 그런 것들이 있다. 선인장 같은 경우에는 잎이 굉장히 얇아서 가시를 내서 수분 증발 역시 많은데 약간 그렇게 되겠죠. 자, 물을 해봤고요. 네 번째는 토양입니다. 자, 토양은 수많은 생물이 살아가는 터전을 제공하고 무기 염류, 공기, 수분 함량 등 우리 생물에 영향을 줍니다. 자, 지렁이 두더지들은 돌아다니면서 통기성이라고 이제 그 공기가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산소가 필요한 생물이나 미생물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 토양 속의 미생물은 토양이나 식물의 사체, 배설물 무기를 분해해서 다른 생물에게 양분을 제공하거나 비생물적 환경으로 돌려줍니다. 자, 토양에도 물에 따라서 깊이에 따라서
공기 함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분포하는 세균의 종도 다릅니다. 자, 비교적 많이 포함하고 있는 표면에는 호기성 세균이라고 해요. 호기성. 기체지 산소 얘기합니다. 좋아한다는 거야. 그래서 기체를 좋아하는, 산소를 좋아하는 그런 세균이 살게 하기에 편하고, 자, 공기를 적게 포함하는 토양의 깊은 곳에서는 혐기성 싫어한다는 거야. 혐오한다는 그 혐자를 쓰는 겁니다. 그런 세균들이 살게 적합하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공기입니다. 자, 공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향을 주게 되는데, 보통 이제 공기가 이만큼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혈액 속에 적혈 구조가 많아서 산소를 효율적으로 합니다. 역시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 적응을 한 거겠죠. 자, 공기 중에 산소는 생물의 호흡에 이용이 되고 이산화탄소 화합성에 이용이 돼서 성분이 변하게 되는 거고요. 나무는 세균으로부터 자신이 좋아하는 살균 물질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성분이 변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뒤에 이제 문제가 나오니까 문제를 좀 풀어보시고, 자, 오늘 틀린 것들을 같이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오케이? 생태계 평형 해보도록 하자. 자, 먹이 관계와 생태 피라미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생태계 평형에서 핵심은 뭐냐면 먹고 먹히는 관계다. 그래서 그 에너지가 다음 단계로 전달이 되고, 그다음에 뭐 얼마큼의 양이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먹이 관계와 생태 피라미드라고 보도록 할 건데요. 생태계에서 먹이 관계라는 건 먹고 먹히는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자, 그걸 우리가 생산자로부터 최종 소비까지 보이는 관계를 사슬 모양으로 나타내는 걸 뭐라고 한다? 먹이 사슬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먹이 사슬이 막 그물처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걸 뭐라고 한다? 먹이 그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밑에서 보시면 뭐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소비자라는 건 1차 다음 2차긴 한데 1차이면서 2차일 수도 있고 2차이면서 3차일 수도 있고 최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생태계에서 이제 에너지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먹이 사슬을 통해서 유기물 형태로 상위 영양 단계로 전달됩니다. 이동하게 됩니다. 자, 유기물에 저장된 에너지는 각 영양 단계에서 생명 활동을 통해서 일단 열 에너지로도 방출을 하고, 자기가 좀 쓰겠지. 남은 것은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므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이 당연히 뭐가 되겠어? 감소하는 거가 되겠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 식물이 에너지를 만들었어. 그럼 자기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자기는 쓰고, 자기는 예를 들어 밑단계 잡아먹힌다 그러면은 쓰고 남는 양을 전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위로 가면 갈수록 점점 그 에너지 양은 감소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확대경을 한번 볼게요. 계산을 좀 할 수 있거든. 자, 태양 에너지가 있어, 그렇지? 거기 보시면 얼마가 되느냐? 170만이에요, 그렇죠? 170만. 근데 이 170만 중에서 이용되지 않고 반사되는 양이 16만 7,900, 16만 167만 9,190. 대부분 다 반사야지. 그리고 그 남는 양, 대략 한 2만 810 정도가 생산자가 이제 원합니다. 그럼 이 생산자가 호흡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고사된다는 건 먹히지 않고 그냥 썩는다는 얘기야. 썩히고 나서 나머지를 1차 소비자한테 전합니다. 여기 한 3,000쯤 돼요. 역시 1차 소비자, 즉 호흡도 하고, 뭐 사체가 되고, 배설물도 하고 남는 걸 또 역시 마찬가지로 2차한테 주게 500, 3차한테 역시 마찬가지로 주는 게 128입니다. 물론 전체 에너지 양은 계산해보면 나가게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태양의 빛 에너지는 생산자의 광합성에 의해서 화학 에너지로 전해지는 유기물에 저장되고, 유기물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는 사슬을 통해서 상위 영향을 갖다. 자, 위로 갈수록 점점 에너지는 줄어들게 되겠지. 왜냐면 열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뭐 자기가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사체, 배설물 이런 걸로 이제 이동하고 남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에너지 효율이라는 게 있어. 자, 효율이라는 건 뭐냐면, 자, 상위 밑에서 올라오는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전 영양 단계에서 올라온 에너지고,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한 에너지로 계산하시는 거야. 자, 예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한번 보죠. 1차 소비자는 그 전 생산자가 얼마큼을 만들어냈지? 2만 810
10을 만들어냈어. 그렇지? 계산 한번 해봅시다. 2810이야. 1차 소비자가 자기가 받는 양이 얼마지? 3021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이야. 곱하기 100점에서 계산하시면 14.5%쯤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받은 에너지, 그 전 단계에 있는 에너지, 그거 분에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 그 3차 소비자를 2차 소비자를 한번 계산해 보자고. 2차 소비자를 거기 없지만 한번 계산해 보면 2차 소비자는 뭐가 되겠어? 밑에가 3021이지. 그리고 자기는 뭐가 되겠어? 500? 5가 되고 거기다 얼마를 곱해? 100을 곱해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이게 한 6분의 1쯤 될 거야. 그치? 네, 6분의 1이 되는 거니까 6분의 1이면 퍼센트로 따지면 몇 퍼센트지? 6분의 1쯤 계산하고 곱하기 100 해서 계산하시면 한 16%쯤 되겠지. 그치? 16%. 그러면 퍼센트가 어떻게 되겠어? 좀 증가합니다. 그래서 효율은 위에 단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커집니다. 그래서 뒤에 여기 나올 거. 자, 뒤에 가시면 자, 이 에너지를 약간 모양을 좀 다르게 그려놨어요. 생산자부터 1차 소비자, 그 다음 소비자 가는 걸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피라미드 형태로 쌓아놓는 거야. 생태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자, 생태 피라미드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 그 에너지 양, 그다음에 생물 양, 개체 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쌓아올린 겁니다. 이때 안정된 생태계에서는요 에너지 양, 그다음에 생물 양, 생물의 수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다음에 개체 수. 개체수하고 생물량이 약간 느낌이 달라요. 뭐 질량이나 뭐 약간 그냥 숫자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상위 영양 등급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형태로 형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생체 에너지 보면 밑에가 제일 크지, 그다음 위로 갈수록 줄어들게 됩니다. 생물량은 이게 부피당 질량이냐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밀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 개념으로 봐도 위로 갈수록 점차 어떻게 줄어들게 되는 거고, 개체수는 그냥 말 그대로 숫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밑으로 가도록 합니다. 두 번째 내용 가도록 할게요. 자, 생태 평형입니다. 자, 일단 생태계 평형이라는 게 뭔지를 보도록 하죠. 이거 어떻게?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종류와 개체수, 물질의 양, 에너지의 흐름 등은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는 거야. 생태계 평형은 주로 먹이 사슬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요. 그 먹이 그물이 어떨수록 복잡할수록 평형이 잘 유지가 됩니다. 자, 뭐가 높아야 된다? 종의 다양성이 높아야 유지가 잘 된다. 그거 당연한 거지. 생각해보면 왜? 내가 어떤 걸 먹이로 하는데 그 먹이가 싹 사라졌어. 그럼 나는 죽어야 되는 거지. 다른 거 먹을 수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게 복잡해져야지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가 되는 거다. 자, 밑에 2번 보시면 생태계 평형의 유지 원리라는 게 있어요. 별표 치시고 학교 시험에서는 뭐 무조건 나옵니다. 100%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안정된 생태계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평형이 깨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먹이사슬에 대한 대부분 생태계 평형을. 자, 한번 보자고. 그 과정을 한번 보자. 현재는 피라미드가 아주 예쁘게 들어가 있어. 자, 이때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를 했어. 자, 일시적으로 증가를 하면 생태계 평형이 깨집니다. 자, 그러면 일단 1차 소비자가 개체수가 증가하니까 생산자의 개체수는 일단 뭐가 되겠어? 감소하겠죠. 왜? 1차 소비자가 생산자를 많이 먹을 테니까. 그러면 1차 소비자가 늘었으니까 2차 소비자 당연히 어떻게 해서 먹을 게 많아지니까 증가하겠지. 자, 그러면 생산자의 개체수가 감소하고 2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1차 소비자의 개체수는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 감소하게 되는 거야. 그치? 날 잡아먹는 애는 많아지고 내 먹이는 줄어들니까 나가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겠지. 다시 한번 1차 소비자 개체수가 감소를 하니까 생산자의 개체수는 다시 한번 뭐가 되겠어? 증가를 하게 되는 거고, 2차 소비자는 어떻게 되겠어? 개체수가 감소를 해서 생태계는 회평형이 뭐가 되는 거다? 회복되는 거다. 당연한 원리가 되겠지. 그래서 그 원리들이 어떤 순서에 이루어진다는 것들이 그대로 나오니까 오늘 연습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자, 이제 먹이 관계가 생태계 평형인데요.
뭐 늑대나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어요.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늑대 사냥을 허용한 이후에 그다음에 사슴과 늑대 개체수 변화를 하고 그러니까 늑대를 잡으니까 사슴이 어떻게 돼? 늘어나 버리겠지, 그치? 사슴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되겠어? 다시 한번 그 식물들이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게 될 거고 다시 한번 식물들이 줄어들고 뭐 늑대는 다시 늘어나고 뭐 이 과정이 있을 겁니다. 자, 밑으로 가도록 합니다. 환경 변화 생태계입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어서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태계 변화와 생태계 평형입니다. 자, 환경 변화가 일어나서 일시적으로 변하더라도 결국에 회복할 수 있지만 어떤 한계를 넘어가면 생태계 평형은 아예 깨질 수가 있다. 자, 깨지는 요인은 뭐 대표적으로 자연재해 있겠죠, 그렇죠? 뭐 홍수, 산사태, 화산, 폭발 이런 것들이 있고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도 그럴 수 있다. 뭐 벌목, 경작지 개발, 그다음에 무일사하게 세워진 건물, 환경 오염, 그다음에 도시 집중 사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뭐 하천도 복원을 해야 될 거고, 국립공원 지정하고, 천연기 모임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생태 통로도 설치를 하고, 생태 통로는 가끔 주관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선 현상하기 위해서 옥상 가꾸고 뭐 이런 것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게 생태계 내용이 첫 반부, 두 반부까지 내용이 있어서 여기까지가 일단 공부가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모르는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